아이가 그 말을 뱉던 순간 저는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무시당해?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6해를 버텨온 제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조용히 넘기면 가족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자리에 앉아본 적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의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26년간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저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로 53살입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의 오래된 빌라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낮은 산이 보이고 저녁이면 산 그림자가 방 안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합니다. 손이 거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이 꽃집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27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재현은 그때 30이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인 최순례 여사는 그때 58이었고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박성호 씨는 그때 60이었고 은퇴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 박재민 씨. 그분은 서울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형수인 김선아 씨와 함께 명절 때만 내려왔습니다. 형수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많았습니다. 뭐든 다 보고 있는 그런 눈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지금 16살입니다. 그 아이가 7살 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무시당해? 지은이는 그때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최순례 여사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최순례 여사는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늘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한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아니, 사실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쁜 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시대가 만든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6년 전 제가 처음 박재현이라는 남자를 만나던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997년 3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직전에 바람이 차던 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았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박재현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제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못 나가게 되어 저보고 대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재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설렌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설렘이 참 아팠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듣는 것인지 그냥 아무 말 없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은 2주 후였습니다. 그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3월의 한강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손에 쥐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머니가 좀 강한 분이에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제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3번을 만나고 6번을 만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이 나쁘지 않고 남자가 성실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약혼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최순례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인천에서요, 어머니. 부모님은?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잠깐의 침묵. 형제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최순례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사위 될 남자의 어머니에게 합격이나 불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검열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 음식 직접 해야 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998년 2월 7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식장은 동네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이 250명이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180명, 신부 측이 70명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그냥 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가볍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압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은 사흘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최순례 여사는 저를 받으면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형님 내외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제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흔한 말인지 압니다.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댁 밥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2년을 시댁 근처에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시댁에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야. 우리 재현이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내년엔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로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재현아, 수연이가 살림을 좀 배워야겠어. 요즘 애들은 기본이 없어.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요즘 직장 때문에 바빠서요. 직장? 며느리가 직장이 우선이야? 저는 행주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어떤 모양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로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어머니, 아직 모르죠. 그래도 아들이어야지. 재현이 집안이 대를 이어야 하잖아. 딸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오전 7시 22분. 3.4kg.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뭔가 제 안에 생긴 것 같아서요. 지켜야 할 것이 생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지은이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아들이어야 해.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때 남편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딸도 좋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지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 오전 6시, 아이는 자주 깼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요. 낮에는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데리고 와. 보고 싶어. 저는 갔습니다. 지은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안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잘 물려? 분유는 먹이지 마. 분유 먹으면 애가 허약해져.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왜 분유 먹이는 거야? 누가 봤던 겁니다. 동네 아는 분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젖이 잘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젖이 안 나온다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분유를 먹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 맑아서 저는 울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지은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였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아이 두고 나가면 어떡해. 내가 봐줄 수도 없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어린이집? 그 나이에? 저는 그냥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시가 아니라 그냥 제 선택이었는데 그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며느리로서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익숙해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결혼 7년 차. 명절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님도요. 부엌에는 저와 형수 김선아 씨,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도 지휘를 했습니다. 전 이렇게 뒤집어. 국가는 이렇게 봐야 해. 명절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 형수는 조용히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수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형수는 서울 출신이었고 말이 세련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수 앞에서는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 차이를 저는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며느리, 형수보다 아래. 그 위계가 부엌에서도, 밥상에서도, 대화에서도 보였습니다. 결혼 8년차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음식이 다 올라가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형수, 남편. 저는 국을 더 데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부엌에서 먹어. 거기 더 편하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수가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뜨거운 국을 들고 식어가는 밥을 앞에 두고 서서 먹었습니다. 그날 지은이는 5살이었습니다. 시댁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먹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좋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먹을게.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참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저는 37이 됐습니다. 그 해에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볍게 지나갔지만 한동안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간병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형님은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직장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 오전 반차를 쓰고, 병원에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직장으로 갔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가 고생했어. 딱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이 밥은 잘 챙기고 있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과 재현이 밥 챙기라는 말이 하루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기능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16년이 더 걸렸습니다. 결혼 12년 차.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봄,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일이 많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에 가면 그 믿음이 어디에 부딪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사람 안에는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삼킨 눈물들, 웃어넘긴 무시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터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저는 42살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말이 부쩍 줄었습니다. 사춘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해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으로요.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5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괜찮으면 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와달라는 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화투를 치러 나가셨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자.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별게 없었습니다. 콩자반, 멸치볶음, 된장찌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닌데. 자꾸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게 돼.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또 다른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빠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회식이었어. 누구랑? 팀 사람들이랑.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요. 구독자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서도 눈치채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게 더 쉬우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15년을 살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시어머니의 말을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 15년이 지금 어디 있을까? 결혼 17년 차.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봄. 시어머니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 혼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을 못 찾으셨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해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였습니다. 형님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형님, 형수, 그리고 저. 형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재현이 쪽에서 해야겠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괜찮냐고,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정해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기로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지은이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지은이 방에 앉아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결혼 18년 차. 시어머니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왔어? 어떤 날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구예요? 그 두 가지 반응 사이에서 저는 매번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보실까? 오늘은 모르실까? 신기하게도 기억이 흐려지면서 시어머니가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날카로운 말이 줄었습니다. 명령이 줄었습니다. 대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을 잃어야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건가? 그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결혼 20년 차.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지은이가 방에 들어간 후 할 말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했어. 미안해. 저는 잠깐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결혼 18년 차부터. 제가 시어머니 돌봄을 시작하던 그 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 얘기 못하겠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이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가 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밤이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해야 하는가? 참고 살아야 하는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대답은 2년 후에 나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결혼 21년 차.
저는 지은이와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1박 2일. 지은이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쉬다 오자고 했을 때 지은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바다 앞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저녁에 바다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저는 웃었습니다. 왜? 그냥. 알아. 저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대학 가면 엄마 혼자 두기 싫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너 걱정해. 지은이가 바다를 봤습니다. 아빠 나쁜 짓 한 거 알아.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숨기려 해도요. 결혼 22년 차.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따로 봤습니다. 잠도 따로 잤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네 꽃집 앞을 지나다가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보라색 라벤더, 흰 국화. 그 꽃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놨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꽃,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분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 뭔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23년 차.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혼자 계실 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시댁으로 이사를 하거나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재현이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형수가 맡아준다면 우리가 생활비를 댈게. 형수 김선아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의 눈을 봤습니다. 형수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결혼 24년 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꾸몄습니다.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방이에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은 저기잖아.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수연이? 네, 어머니.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결혼 25년 차. 지은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의 회사였습니다. 자취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혼자 다 하지 마. 아빠도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 돌봄은 여전히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 가져오신 짐 중에 있던 것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잠긴 서랍이야 뭐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셨나 싶었습니다. 그냥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에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현 이수연 앞.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봤습니다. 닫을까? 열까?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26년이 뒤집힐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6년을 살아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온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26년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했는지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봉투를 손에 쥔 채 저는 시어머니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낡은 장판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뒤집었다 엎었다 했습니다. 박재현 이수연 앞.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힘이 없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글씨.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쓰면서 눈물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기억을 잃을 것 같아서 미리 써둡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미리 써놓은 편지.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수연아,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26년이 지나도록 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살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미안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처럼.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순례 여사는 1940년생이었습니다. 경남 어느 작은 마을 출신. 가난한 집의 둘째 딸. 18배 박성호 시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서 원한 결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이 그 마을에서 그나마 가진 것이 있었고 시아버지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직접 최순례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결혼을 내가 결정한 적이 없어. 그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등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했던 방식, 그것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을 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는 무척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까지 간섭했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했어. 그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작아진 어깨. 그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분도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을까요? 그분도 식탁에 앉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재현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 나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남자란 원래 그런 거라고. 수연아, 재현이가 너한테 같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 그 아이한테 아무 말 못해서 미안해. 내가 먼저 눈 감았으니까. 재현이도 눈 감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것도 내 잘못 같아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면 그분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편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3번째 장.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놨어. 그건 내가 부탁한 거야. 내 것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수연아, 사실 이 집은 내 친정 돈으로 산 거야. 내 어머니가 살면서 모은 돈. 나한테 비밀로 건네준 돈.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재민이도 몰라. 재현이도 몰라. 나는 이 집을 수연이 너한테 주고 싶어. 재현이한테는 주기 싫어. 재민이한테는 더 주기 싫어. 너한테 줘야 해. 26년 동안 내 며느리 노릇을 한 사람은 수연이 너니까. 내 실수를 다 받아준 사람도 너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한테 평생 미안했으니까.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누렇고 바랜 종이, 잉크가 번진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문장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었는지, 화가 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26년을 무시한 사람이 26년을 미안해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 아래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그 안에 종이 한 장.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확인서. 시어머니 이름. 그리고 수중자 이름. 이수연. 저는 그 종이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수연.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원한다는 뜻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어머니가 이 집을 저한테 주려고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한테 말했을까요? 형님한테 알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시어머니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 너 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아니야. 많이 했어. 저는 숟가락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밥상 위로 떨어지지 않게 얼른 눈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세계로 가셨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그 세계로.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방이에요. 우리 친정은 어디지? 경남이요. 아, 맞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손. 거칠고 차가운 손. 저도 이런 손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 들어가 창구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최순례 씨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이미 처리된 건입니다. 네. 작년에 증여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완료됐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흐려지기 전에 직접 처리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중자는 이수연 씨 맞으시죠? 네. 등기부등본 한부 발급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 이수연. 집 한 채.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직전의 그 봄이었습니다. 26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계절.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가? 형님한테 알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보다 앞서 시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안하다는 말,
잘못 살았다는 말. 나처럼 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 저는 신호가 바뀌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피해자였다. 시어머니도 시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저한테도 이어진 것이다. 잘못을 대물림한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에, 그 시대에, 그 방식에, 26년을 그렇게 살게 만든 모든 것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나갔다 왔어.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눈 밑에 깊게 팬 주름, 얇아진 입술, 주름진 이마. 저는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두려움이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의 얼굴. 강해 보이려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사람. 그분도 식탁 앞에 앉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봤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써놓으신 편지야. 언제? 기억 잃기 전에. 남편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읽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읽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내렸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이. 응.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 이미 등기가 바뀌었어. 내 이름으로. 남편은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안쓰러운 것은 이 남자도 알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화가 나는 것은 그래도 이 남자가 저한테 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어머니 편지 이야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한테도 알려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응. 알려야지. 형님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우리 넷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형수도 함께 읽었습니다. 형님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응. 어머니가 알면서 참았다고. 응. 형님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집은 수연이 이름으로 됐어. 형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형수 김선아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형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결정이잖아요. 형님이 형수를 봤습니다.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기억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형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어머니 것이었잖아요. 어머니 친정 돈으로 산 거라고 편지에 써 있잖아요. 저는 형수를 봤습니다. 형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던 것,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형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며느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 형수도 느꼈을 겁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구독자 여러분, 형님은 그날 많이 화를 냈습니다. 집 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것, 그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 사람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분노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상황을 향한 분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형님이 그랬습니다. 왜 이제야 알아? 왜 이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에 써놓으셨으니까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씨 집 문제는. 저는 형님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 결정이에요. 형님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형. 형수의 한마디에 형님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알아.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날 우리 넷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각자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넷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다 왔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평생 두려움을 숨기고 강함을 연기해온 사람의 미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밥 드셔야죠.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형수, 남편, 그리고 저도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서서 먹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부엌에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이 26년 중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또 하나의 진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수한테서요. 형수 김선아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이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읽으면서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커피를 들었습니다. 형 때문에. 저는 형수를 봤습니다. 형도. 형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도 아버지처럼 산 시간이 있었어요. 나도 알면서 모른 척한 시간이 있었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보면서 알았어요. 이 집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구나. 대물림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씨는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남편이랑은요? 아직 모르겠어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씨가 어떻게 결정하든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씨가 어떻게 결정하든 맞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밥을 차리면서도, 시어머니 약을 챙기면서도 수연이가 결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 말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 같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저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화나게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좋았지만 26년이 지나서 듣는 미안함은 이미 쓰인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알았을 겁니다. 시대가 만든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 구조를 알게 된 것, 그게 저한테는 뭔가를 바꿨습니다. 분노가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대물림에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고. 지은이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오랜 대화를 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이혼해야 해?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알아. 근데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갚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수연아, 나는 너랑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재현 씨, 나도 사실 모르겠어. 아직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사람,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그게 너무 늦게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온 것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결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중간에서 끝납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 장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새 장을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은이한테요. 지은아. 엄마 왜? 할머니 편지 이야기 해줄게. 나중에 내려올 때 같이 읽자. 지은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여. 어떻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였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변명은 아니야. 설명이 되는 거지. 차이가 뭔데? 변명은 잘못을 없애는 거고 설명은 그냥 왜 그랬는지 아는 거야. 지은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좋다. 응. 이번 주 내려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은이. 그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 하나가 저를 바꿨으니까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무시당해? 그 질문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이는 때로 어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지은이가 내려온 주말, 우리는 시어머니 방에서 넷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지은이, 남편, 그리고 저. 지은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나 지은이야.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내 손녀딸. 지은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했지? 응,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26년 동안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무방비한 웃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웃음. 기억을 잃어가면서 가면도 함께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지은이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꽃집을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무소를 그만두었습니다. 25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꽃집 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한복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간판을 달던 날. 남편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사다리를 잡아줬습니다. 저는 간판을 걸면서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내 이름을 내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 2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꽃집 이름은 그냥 수연이네 꽃집으로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꽃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마도 7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았습니다. 꽃 하나 사려고요. 어떤 거 드릴까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 제가 좀 힘들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빨간 거보다 노란 거 어때요? 노란 꽃이 그날 하루를 좀 밝게 해줄 것 같아서요. 그분이 노란 프리지아를 들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오늘 왜 힘드세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잠깐 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랑 싸웠어요. 저는 꽃을 포장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저는 포장을 마치고 그분한테 꽃을 건넸습니다. 며느리한테 그 말 해주세요. 잘못한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이 꽃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분이 며느리한테 그 말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겠구나. 편지로 했지만 얼굴 보고는 못했겠구나.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은 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건강하셨습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꽃집 잘 되지? 네, 잘 돼요. 잘 됐다. 어떤 날은 저를 모르셨습니다. 누구예요? 저 수연이에요. 며느리요. 아, 며느리.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알아보셔도 모르셔도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이 이제는 그냥 감사했습니다. 26년을 미워하고 참았던 그분이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했던 그냥 한 사람. 남편과 저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삽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더 정직합니다. 남편은 가끔 꽃집에 옵니다. 꽃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갑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26년을 같이 산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달라지려는 사람.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저의 진실입니다. 모른다는 것, 아직 결정 중이라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 중이어도 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53살입니다. 꽃집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25살의 여자분입니다. 밝고 부지런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꽃 다루실 때 손이 참 자연스러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 26년을 부엌에서 살았던 손. 식어가는 밥을 혼자 먹던 손. 행주를 꽉 쥐었던 손. 시어머니 손을 잡았던 손. 이제는 꽃을 다루는 손. 그 손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때? 좋아. 말을 잘 들어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지은아. 응? 힘들면 그냥 와. 지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 나 이제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아. 왜? 엄마 보면서 배웠거든. 어떻게 사는 건지. 저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배웠다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참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참지 않는 법을 배웠을까요? 서서 먹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앉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둘 다겠지요. 그 아이는 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집에 계십니다. 요즘은 저를 거의 못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뭔가를 기억하시는 것 같은 눈빛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 말은 다시 들어도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따뜻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봉투를 열지 않았더라면, 그냥 서랍을 닫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계속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만 알았을 겁니다. 남편의 잘못을 혼자 품었을 겁니다. 이 집에서 제자리가 어디인지 끝까지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함 속에 진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쁜 사람, 단순하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상처가 있고, 다들 두려움이 있고, 다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랬습니다. 형님도 그랬습니다. 형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떤 대단한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름답게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26년 동안 식탁에 앉지 못했던 여자가 아이의 질문 하나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찾는 중입니다. 아마 평생 찾아가는 중일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찾고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오래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식탁에 앉는지, 우리가 무엇을 참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은 참는 법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법,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 그 세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혼자 참고 계신 분께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당신도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당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